그래서 오늘 시간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제1강은 우리 안강은 대표님께서 최근에 선박 건조와 그 선박 관리의 동향 그런 발표를 해주실 거고, 제2강은 조성환 킴스터 원장께서 우리나라 해양수산 R&D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지금 이제 7시 5분인데 정확하게 8시 반에 또 다시 2강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 한 10분 정도 강의 듣고 또 질문 한 10분 정도 하고 하면 시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 조금 덜 하신 분은 쉬는 시간에 여기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3회 참 1차로는 좀 마지막 모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오프로 고려대학에 지금 한 20분이 와 계시고 지금 망에 한 4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아마 망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관행에 따라서 오늘 제일 좌장이신 정필수 전 KMI 부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코멘트 여기서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 좀. 네. 아니, 그 올려서 안 돼. 그거 이거는 그 많이 올리더라고. 저기서 하셔야 돼. 여기 이제 온오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줌이나 혹은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양면에서 온오프로 같이 하니까 더욱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요. 더 많은 결실이 얻어지리라 기대가 큽니다. 오늘 점차 깊이를 더해가는 이 대화의 광장,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기 자랑하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한데 너무 갈수록 열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아무리 찬 바다 물이라도 이 열기를 식히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그 시원한 맛을 잘 느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강은 우리 안강은 현대중업 사업대표님께서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스마트 선박의 등장과 미래의 선박 관리에 대해서 아마 이 주제로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실 분,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하실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강은 대표님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가요? 예, 들립니다. 아,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울산, 부산 이쪽에 남해안 쪽이 코로나가 지금 한 80명대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은 지금 3.0을 하고 있어서 지금 움직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간단하게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현대중공업에 근무를 한 지가 30년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글로벌 서비스 작년 12월까지 현대 글로벌 서비스 대표이사 사장을 하다가 다시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들어와서 지금 NG 사업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수하고 있는 그 회사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새로운 신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직장 근무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에 다니면서 물론 이제 공직에도 한 9년 동안 있었지만 현대중공업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선박용 힘센 엔진을 독자 모델 창시한 사람이고 제가 전 세계 특허를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 중형 선박 시장의 38%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선박 엔진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 선박 설계, 그다음에 이제 선박 종합 관리 서비스, 그다음에 해운 물류 조선을 다 겸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도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어떤 것이고 과연 우리가 스마트 선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루어졌을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특히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미래 선박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스마트 선박이 나왔는데 과연 어떤 기술들이 좀 접목을 하고 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스마트 선박이라는 개념과 또 각종 기술들 또 자율항 선박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탈탄소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해운 시장에서는 특히 해운선사에서는 최근에 연료 문제로 인해서 과연 어떤 선박을 건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과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SM 스마트 십 매니지먼트 관리가 현재 관리 방식이 맞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메가 선박에 대한 컨테이너 손실, 그 다음에 수에즈 은하에 이렇게 막힘 상태, 이렇게 둥둥 이제 그 해안가를 떠다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컨테이너들을 보고 우리는 과연 이게 어떤 문제인지 메가 선박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과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뭐 책임 회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선 선장만의 책임인지 그냥 자연재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우리가 이거를 막지 못했을까? 특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테이너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항해 중 사고라든지 요즘에 요번에 수에즈 운하의 사고들을 과연 막지 못했을까? 라는 것들이 가장 화두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발전이 됐는데 개발이 됐고 탑재가 됐고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부분이 바람의 영향이냐 아니면 뭐 선장의 실수냐 이런 거로만 끝날 것이냐 상당히 또 아니면 일본이 건조됐기 때문에 그러냐 그럼 한국 선박은 괜찮겠느냐 지금 최근에 선박된 건조들이 최근에 외곽급이 13K에서부터 24K까지 나오고 있고 곧 뭐 28K, 30K도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전 세계를 항해하는 선박들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스마트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요즘에 최근에 계속 몇 년 동안 화두가 되어 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대체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아주 그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동안은 산업화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IC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과연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네, 지금 현재 일반 기관이나 뭐 매스컴 이런 데서 4차 산업혁명만 떠들고 있는데 실제 기업에서는 지금 한 6차에서 7차 이상을 넘어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빨라졌고 산업의 동력이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3차나 2차는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기반이라면 이제 4차는 빅데이터나 IoT 기반 AI의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혁명이라는 변화가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 이 미래를 진보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의 어떤 이런 특이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초연결, 초융합, 초직능 시대이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융합이고 인간과 프로그램의 상호적인 확장이고 인간과 지능을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는 초지능의 어떤 혁명들이 이미 상당수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미래 선박들은 또 미래의 신매니지먼트는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접근하고 있는 자동차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그동안 IoT 밸류 체인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전기화 이런 형태로 됐다면 지금은 이제 ICT나 AI, D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차로 전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도 필요 없고 사고도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접근했고 이제 앞으로는 상품으로서의 차량이 아닌 서비스, 이동 서비스로의 차량.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이 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가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선박도 이대로 이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선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나 해양 환경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또 국제 해사 기구 IMO에서도 온실가스 규제를 감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는 낙스나 삭스나 CO2 그동안은 낙스나 삭스를 주로 규제를 해왔다면 이미 에카라세카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들은 다 적용이 완료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CO2가 앞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이후에 우리가 상당수의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선박을 개발해야 되고 이 개발을 하려면 결국은 스마트화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박 기술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됐고 또 정부에서도 2018년도에 친환경적 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됐고 2020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낙스나 삭스나 PM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 대한 대응한 기술을 개발할 게 아니고 이 기술들은 이미 보편화가 됐고 이제 CO2라든지 어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기술들이 개발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미래 스마트 선박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가장 현재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연료인데요. 하나는 기존에 사용해왔던 디젤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LNG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무탄소 선박들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LNG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LNG 추진선의 도입기가 2030년도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빨간 선은 그동안 사용했던 연료유들이고요. 그럼 뭐 보통 한 2030년대 정도 되면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여기 있는 크락셀에 나온 자료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5년 정도 더 빨라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박 시장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발전소라든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 무탄소 선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고 기존에 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들은 2030년대를 전후해서 지금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선 3사들이 이런 선박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한 전기 추진 선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도 개발해 돼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에너지 집적도가 상당히 낮고 이걸 사용하려면 현재로서는 한 1메가와트 정도 선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면 오펙스나 이런 부분들이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부피가 상당히 커져서 용량은 작고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여서 연안 선박 최근에 국내 해수부라든지 산업에서 발주하는 연안 선박들은 전부 다 하이브리드형 전기 추진 선박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선에는 아직도 적용하기 어려운 시기이고 결국은 이제 LNG 추진선은 이렇게 낙스나 삭스는 탁월한 감축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CO2가 아직도 상당히
감축하기 어려운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NG 추진선도 다 그거로만은 이제 대응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무탄소 선박으로 간다는 것들입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제가 환경주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앞으로 우리가 선박들을 어떻게 가야 되고 최근에 그 해운 선사나 또 화주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사용 연료를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요즘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컨퍼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염물질 환경 규제 관련된 거는 주로 선박에 해당되는 건데요. IMO에서 규제하는 것들이 이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들인데 이거는 기존에 이제 3.5%에서 이제 0.5%로 이제 줄이는 거, 낙스는 이제 지금 15%까지 경감을 시키는 것들인데 결국은 이미 낙스는 2011년부터 진행을 해왔고 삭스는 2020년도부터 이제 그 기준을 강화시켰던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미 그보다 더 훨씬 더 강화를 하는 거는 이제 에카나 세카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수 기존 대비 80% 정도 이상을 감축을 요구를 하고 있고 항암유량도 0.1% 이하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저반을 못하게 하는 데까지 이제 온 상태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중국은 내륙수로라든지 뭐 해남 해안 이런 쪽은 이미 강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9월 달부터 작년 9월 달부터 입상 선박이나 정박 선박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규제가 이제 또 강화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CO2인데요. CO2는 지금 이제 한 번에 다 하진 못하고 신조수는 이제 지금 이제 10% 정도의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 20년도에 이제 20% 단계, 그다음에 25년도에 페이스 3까지 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더 빨라질 거라고 페이스 3가 2030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더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이제 50%를 감축시킨다는 2050년도까지 50%를 감축시킨다고 실제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030년도 정도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킬 거라고 보고요. 현재는 내년 2023년도 1월부터는 20% 감축이 미달된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 선까지도 다 제한을 한다고 해서 최근에 말하는 EEXI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선박의 그 친환경 해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상선이 약 10만 척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570척 정도, 5,700 정도만 약 5% 정도, 5.6% 정도가 황산화물 저감 장치나 LNG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선은 거의 다 지금 탑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유확률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오펙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유확률을 사용하려면 기존에 있는 추진기나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맞게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펙스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LNG 선박은 지금 추진선으로 지금까지는 LNG 선박 많이 건조됐는데 대부분 다 추진선이 아니라 디젤 추진선이고 탱크만 LNG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조선까지 합치면 전 세계 한 900척 정도가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항산화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 450척 정도가 탑재를 하고 있고 제가 부산의 현대글로벌스 대표이사를 할 때 황사나 스크라바를 한 350척 정도 리트로피트를 턴키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2021년도 들어서는 거의 신조 선박의 일부 한 1% 정도만 탑재를 하고 거의 탑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한 80% 정도가 LNG 선박으로 LNG DF 선박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선박은 약 10,000척 정도가 되는데요. 약 340척, 그 굉장히 작은 숫자가 이제 친환경 저감 장치를 탑재하고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 한 300척 정도의
하이브리드형 연안 추진 선박을 지금 발주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건조는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하고 있고 저도 상당수를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LNG DF로 갔다가 지금은 전부 다 하이브리드 형태로 다 스펙을 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선박 수주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LNG 추진선, LNG DF로 추진하는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약 2023년까지 2,200척 정도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올해 한 1,000척 정도가 전 세계 발주를 할 거고 그중에 한국이 한 60% 정도를 수주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여러 가지 조금 그 뭐 슬롯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중국이 최근에 급작스럽게 LNG 선박의 건조를 깊숙이 들어오고 있어서 경쟁이 좀 많이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LNG 추진 선박에 대해서는 기술은 거의 세계와 월등하기 때문에 전혀 경쟁력 상의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LNG 운반선이나 한국에서 좀 건조 중이거나 수주하고 있는 선박들이 운반선이나 추진선이 약 1,500척 정도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부터는 LNG 선박에 대해서 스마트 선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탱커선이나 LNG선 추진선이나 LNG 탱커선이나 그렇게 컨테이너선이나 뭐 이런 벌크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주로 지금은 뭐 디젤 탱커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료라 하더라도 대부분 다 추진선으로 LNG 추진선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선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박 내 모든 설비를 ICT 기반으로 건조된 선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그 말하는 것이고 이것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시스템을 부착을 해서 선박 내 추진 핵심 기자재라든지 선박 기자재에 대해서 모두 다 자동 식별 장치, 그 다음에 원격 제어를 통한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선박을 스마트 선박이라고 하고 실제는 이제 세미로 무인 원격 조정도 가능한 즉 이제 자율항 선박, 세미 자율항 선박을 통해서 이 선박의 효율성을 완전히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마트 선박들이 한국에서 건조된 것들이 일찍 좀 더 나갔다면 이번에 수에즈 운하에서 침몰하는 그런 사고들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현대 글로벌 서비스 관제센터, 육상 관제센터에서 수에즈 운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포착이 됐고 실제 그 안에는 모든 선박의 스펙까지 다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는 모든 그런 시스템들이 탑재가 됐다면 물론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됐다면 아마 사전에 방지됐을 거라고 봅니다. 스마트 선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통 선박이라면 이제 앞으로 이 친환경 선박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그 기후 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선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이 이제 자동화로 치닫는 것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있는 모든 연료들, 그러니까 LNG,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뭐 암모니아, 뭐 메탄, 에탄올, 그다음에 이제 뭐 수소 이런 선박들은 사실은 자동화되어 있지 않으면 선박을 운항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효율도 극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 선박으로 가야 되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스마트 선박이라고 안 했느냐 하는 거는 물론 기기를 통해서 뭐 게이지를 통해서 그거를 일부를 디지털화하고 ICT화해서 이제 했는 건데 그거는 그냥 체크하는 거라든지 뭐 알람 시그널 보낸다든지 이런 정도 위험을 예지한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한 스마트 선박으로 됐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운항, 자율운항, 뭐 충돌회피, 예지 보전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선박조로 가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선박이라고 다양하게 말씀드리겠고, 실제 모든 선박에서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이 시스템들이 탑재가 됐다면 시스템을 제어해서 최적 제어를 하거나 또 리스크를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고 해상 물체, 해양 환경, 선박 운항 정보들을 전부 다 상황을 인식해서 조정을 했다면 그런 거는 사전에 위원회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말씀드리는 탈탄소 친환경 규제, 탈탄소 가속화, 연료 동향에 따라서 스마트 선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글로벌 환경 규제에 맞춘 친환경 선박, 또 그다음에 자율항 토탈 솔루션, 그다음에 디지털 선박이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하는 그 인프라, 이제 수소, 그린 수소에 대한 선박 기술들도 지금 이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디지털 선박이라고 했다면 이렇게 스마트십 솔루션을 정했거나 데이터 기반의 효율성 정도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인텔리전트 선박이라고 해서 빅데이터 기반에서 최적화나 자동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30년 쪽 되면 자율항 선박이라고 하는데, 이때 되면 아마 거의 한두 명 정도의 핵기사나 항해사가 그 탑승을 할 정도로 아마 비행기하고 거의 같을 거라고 봅니다. 미래 친환경 선박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단계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 개발들은 현재 기존에 있는 그 연료유, 그다음에 MGO나 HFO, LSFO를 사용해서 고효율 선박, 지금까지는 고효율을 중심으로 한 선박,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연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환경 오염들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커버하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LNG나 LNG DF, LPG 등 기술 고도화하는 선박인데요. 이거는 이제 친환경 플러스 고효율을 올리는 선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기술 가지고는 연료만 가지고로 본다면 이렇게 MGO나 HFO 디젤 선박에 대비해서 효율이 한 15%에서 20%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고도화시킬 거냐가 지금 이제 기술 개발하는 데는 주안점입니다. 물론 이제 다 됐다고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을 엔진을 개발했고 직접 제가 독자 엔진을 개발한 사람 입장으로서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을 똑같이 하기에는 아직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캐펙스가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선박에 대해서 이런 선박들은 LNG나 LPG 선박들은 기존 디젤 선박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산화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1.3배까지 다운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세 번째는 메탄, 에탄, 수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계속 기술이 이미 메탄이나 아모니아나 전기 추진 하이브리드는 이미 당장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기술이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나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메탄, 수소, 암모니아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캐펙스적으로 아직 그 페이백이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탈탄소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접근해 오는 기술들이죠.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스마트 선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선박법의 제2회 사무에 이런 그 친환경 선박이라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오염 저감 기술 또는 선박 에너지 효율을 적용하는 설계 선박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LPG나 LNG, 수소나 암모들을 쓰는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 그다음에 연료와 전기진을 조합화해서 하이브리드로 하는 하이브리드 선박,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박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오염이나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거나 그다음에 이제 효율을 높이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친환경 선박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해양 오염 저감 기술을 통해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 기술을 저감하는 기술.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삭스, 낙스, 뭐 EGR, ICR, 그다음에 BWTS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효율을 높이는 기술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절감 부가물에서 선형 설계를 바꾼다든지 신소재를 바꾼다든지 마찰 저항을 저감시킨다든지 은항률을 최적화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 오염물질을 저감한 기술을 했을 때는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선박 에너지들은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이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친환경 에너지 지금 탈탄소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 플러스 동력 장치를 이용한 선박들은 이제 뭐 LNG, LPG, 메탄,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타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바이오나 메탄, 풍력, 태양광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메탄, 바이오, 혼합연료는 현재까지 테스트를 다 완료를 했고 개발도 다 완료돼 있는 상태인데 풍력이나 태양열들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서 현재까지는 사용하지 선박 쪽에는 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선박들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추진 선박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의 유형이고요. 순수하게 전기 추진 선박은 현재 이 전기 에너지 그 퓨얼셀이라든지 ESS에 대한 그 효율이 매우 떨어져서 1메가 정도 이하는 사용 가능하지만 큰 거를 사용하려면 사실은 지금은 그 캐펙스나 오펙스에서 상당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미래에는 사용을 하겠죠. 딜러 같은 거. 최근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스마트 선박은 이렇게 자율항지어, 선박 자동 식별, 위성통신, 원격 지휘 기술 이런 것들을 한 ICT 기술을 적용해서 운항 안정성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선박들이고 친환경사, 에코 선박은 이렇게 대기오염이나 연비를 극대화시키는 친환경 선박과 그다음에 메가 선박, 선형 개선 선박 이런 걸 통해서 효율을 20~30% 줄이는 선박들, 그다음에 LNG 연료 추진 선박들을 에코 선박이라 합니다. 이거에 의한 두 가지 어떤 그 선박의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ICT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플랫폼들을 개발하는 솔루션들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따라서 미래형 선박의 운항 기술들은 이렇게 항해 통신 기관 DT 플랫폼들이 연결된 항해나 통신 기관에서 항해 쪽에는 스마트 브릿지, 자율항 제어, 운항 정보, 그다음에 통신에는 정보통신 보안, 그다음에 보안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이 이제 강화되고 기관 쪽은 에코나 자율 기관 제어, 운항 상황 감시 제어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은 이제 개발이 다 돼서 최근에 나간 선박들은 다 탑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그 권익 전무님이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인도된 선박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다 적용이 돼서 인도된 선박들입니다. 그래서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LNG 설계, 소재, 제작 기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LNG라든지 암모니아, 메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을 국산화시키고 있고요. 아마 머지않아서 그룹 3사, 조선 3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뭐 연료 탱크가 조만간에 이제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ITU 기반 리얼타임 서비스, 경제랑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연료전지를 친환경 연료전지, 소위 말하면 하이브리드인데요. LNG DF에다가 ESS를 붙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EMS라든지 샤프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ESS에서 그 ACDS를 통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하는 선박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선박에 대해서 고도화 기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선박의 고도화 기술은
이렇게 자율un항 핵심 기술을 대형 선박에 이제 중형 선박에서 대형 선박으로 이미 적용이 완료되고 있고, 그다음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탑재된 선박 운전 최적화 기술들이 지금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고율 선박에서는 IS에서 통합 스마트십 솔루션, 그러니까 지금에는 각각 선박에 있는 기기에서 이런 시스템, ICT, IoT에 대한 데이터들을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ISS를 통해서 전 선박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받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를 하는 그런 기술들을 말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룹에서 했던 하이나스나 이런 항해 지원 시스템, 저반 시스템, 고율 연료 공급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선박 운전 최적화 플랫폼도 지능형 선박 기자재 솔루션,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 SM 쪽에서 보면 디지털 트윈이나 지능형 선박 기자재 관리 솔루션, 그다음에 원격 운항 제어, 원격 검사, 운영 관리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다 상당수가 개발이 완료돼서 지금 시행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권익 전무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 그룹사들이 이미 그 야드에, 조선소 야드의 40% 이상이 이미 스마트 팩토리로 다 전환이 됐고, 이제 도면이나 이런 거는 아예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모든 탭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거를 지금 뭐 선박 제작이라든지 관리, 검사, 뭐 연결, 네트워킹, 뭐 온라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 다 하고, 삼성에서도 이런 플랫폼들을 개발해서 지금 원격 제어로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그룹 3사, 그러니까 조선 3사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원격 제어를 통해서 검사를 무검사로 시행을 하는 걸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선사업부 같은 경우는 30% 정도를 원격 제어를 해서 무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 스스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개런티를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선박의 주요 기술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스마트 브릿지부터 시작 운항 정보 연계, 뭐 에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보신다시피 이거는 이제 하이나스. 만약에 이런 기술들이 그 수에즈 운하에 가는 선박에 탑재를 됐다면 이거는 뭐 항해 진로뿐만 아니라 뭐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양쪽에 있는 물체 저반 이런 것도 전부 다 인식할 수 있고, 운항도 에코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막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브릿지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적은 부분들이 탑재가 될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스마트 플랫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봐셔야 되는데요. 지금 에너지 앤 에미션드 매니지먼트인데 디지털 컨트롤인데 스마트십 솔루션이 있고 에코십 솔루션이 있고 컨트롤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디지털 선박이나 인텔리전트 선박, 자율운항 선박에 다 적용이 되고, 이렇게 기자재라든지 운항 보조, 성능 분석이 디지털 솔루션에서 차별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IS 로직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통합제에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육상과 해상에 대한 어떤 관제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에서 인도에서 운항에서 물류까지를 통합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인테그레이트로 이 안에 있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통제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ISS라고 인테그레이티드 시스템들이 이제 ISS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능형 인지 감시 제어, 선박 제어, 선박과 육상과의 통신 제어, 그다음에 전기 추진까지 다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세이프티 엔핸스드 앤드 안토니우스 이제 오토마우스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 선박의 DT 솔루션까지 이제 가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내용의 70% 정도가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 뭐 모든 엔진이라든지 보일러 모든 기기들을 통제를 하고 이 데이터를 랜을 통해서 전부 다 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서비스 프로바이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든지 뭐 웨더라우팅이라든지 엔진 모니터링, 에너지 매니지먼트, 리모트 메인터넌스, 빅데이터 어널리시스까지. 그래서 모든 10야드, 10 오퍼레이터, 10 모노, 뭐 매니지먼트사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 이제 당연하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신 매니지먼트도 이거에 따라서 모두 다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신 매니지먼트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냐면 브릿지 사이드에 여기에 이제 브릿지 사이드에 이제 내비게이션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요. 컨트롤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육상 관제, 그다음에 이제 뭐 SM에서가 있으면 SM에서의 중간 브릿지, 그다음에 선박에 있는 브릿지 세 가운데를 동시에 연결해서 실제는 육상 관제에서 관제센터에서 이 배 안에 있는 브릿지를 다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보시면 엔진룸이 있고 컨트롤룸이 있고 이제 브릿지가 있는데 향후에는 아마 이 브릿지가 다 없어지지 않겠냐는 지금 얘기가 곧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드로스를 많이 줄여서 선봉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해 통신 장비, 추진 제어, 그다음에 이제 정보 기록 장치, 그다음에 이제 그 통합 게이트웨어, 기원 감시 제어, 원격 유지 보수 제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탑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마트 원격 제어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이 필름 매니지먼트 시작해가지고 에코노믹 보이지, 세이프티 보이지, 이런 모든 것들 정비까지 리모트 메인터넌스까지 일괄로 온쇼와 보이지 상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연계 패키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실시간 감시 제어도 하고 통합 제어, 그 다음에 스마트 통신을 통해서 안전운항, 그러니까 선박낸 모든 IS와 PMS 또 뭐 GMS, FGSS, 가옥 컨트롤 이런 모든 것들을 ISS를 통해서 이제 육상에서 이제 안전운항 관리, 경제운항 관리, 유지보수, 자산 관리, 전력계통 감시 제어까지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런 시스템들은 대부분 다 없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주로 엔진만 감시를 했다면 지금은 모든 기기, 핵심 기자재는 다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들인데요. 결국은 이 선박 쪽에 있는 프로세스, 에너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데이터 프로세싱, 그다음에 웨더 포캐스트 이런 분들이 각종 그 선박 내에 있는 인터그레이트 브릿지 시스템에서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를 온쇼에 있는 사이트와 그다음에 육상 사이트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지금 가장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심각한 것이 지금 선박이 인도되면 조선소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 개런티 뭐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평생 개런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조선소에 있는 기술진과 실제 운항자의 기술진의 기술진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또 각 해운사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트레이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됩니다. 제일 문제는 이제 그 선박 발주하는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하면 좋은데 그 계약할 때 당시에 선박 신조 계약을 할 때 당시에 모든 시스템은 전부 다 탑재하기를 원합니다. 탑재를 원하는데 그거를 다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격만 상당히 많이 지불하게 되고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실제는
주기관이라든지 이 LNG나 아모니아나 메탄, 에탄 D로 가면서 이런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적의 효율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용을 하게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기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선박에 문제가 생겨서 크레인 걸려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쪽에 사람들과 연계해서 서비스 올라가면 실제 옛날은 대부분 다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10%도 관리를 못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 항해 지원 시스템인데 하이나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는 최근에 저희 그룹은 전체 선박이 2019년부터는 다 탑재를 해서 내보냅니다. 이거는 전체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선박에 카메라도 다 달려 있고 그다음에 에코네비에이션과 연동해서 하이나스 하이바스 연결해서 최적의 항해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또 거기다가 바다의 파고라든지 바다의 그 생태, 날씨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율항이라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DT를 적용하면 이렇게 최고의 효율과 안전을 제공하게 되는데 자율항 지원도 하고 선내 안전관리도 하고 디지털 TN을 통해서 리스크를 예측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주기관 같은 경우는 주기관이나 선박에는 모든 것들에 센서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로 분석을 자동으로 합니다. 해서 예측 관리를 하는 거죠. 야, 이 배가 1시간 후면 엔진이 문제가 생기겠다. 아니면 지금 뭐 항로가 뭐 10분 후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서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CT 기술을 선박과 융합해서 이제 결국은 인텔리전트 선박 시대를 주도한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요즘에 나오는 선박들은 조선소에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에서 운항하는 기간 동안의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집적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해운 선사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운 시장의 변화가 갑자기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안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에피몰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NG 안 쓰고 메탄 쓰겠다. 메탄 플러스 바이오 쓰겠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연료에 대해서 디젤 플러스 MGO 플러스 DF, LNG DF 플러스 메탄 플러스 바이오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몰라 선박은 아마 그 연료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이게 IMO CO2 레귤레이션이 이런 변화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지금 기존 있는 새로 신조되는 선박들은 다 EDI를 통해서 설계로부터 이제 다 이런 그 감축 기준을 따라가지만 기존인 선박들은 이렇게 2023년까지는 어느 정도 봐주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봐주지 않기 때문에 이 XI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EXR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당연히 오펙스는 들어가겠죠. 이제 캐펙스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EX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이 한 10% 정도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EX를 했을 때 나중에 OPX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선박 EX를 탑재할 때는 그런 분도 감안해서 철저하게 기술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까 보여드린 선박 이제 연료들의 변화,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연료들입니다. 대부분 다. 근데 여기서 뭐 기존에 있는 오일이라든지 LNG, LPG, 아모니아는 지금 LPG 선박 같은 아모니아를 당장 사용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메탄올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따라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추진기 엔진이라든지 대형이나 중형들은 지금 여기 있는 연료들을 다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료들로 갈수록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점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연료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연료가
여기에 보시면 보통 뭐 LNG 같은 경우 한 600도 정도에서 이제 이그니션이 되고 LPG도 그렇고 400도, 500도 메탄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온도들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장치들, 그다음에 보일링 포인트도 다르고요. 뭐 마이너스 162도, 수도 같은 경우는 250도 까지 가게 되고요.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도 지금 디젤이 이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뭐 LNG나 LPG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2%에서 15% 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메탄, 뭐 암모니아, 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는 그 효율을 높이는 장치들이 또 상당히 많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탱크 사이즈도 굉장히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캐펙스 측면에서는 LPG 이후로 갈수록 지금 MGO 대비해서 LNG나 LPG가 한 1.3배 정도 된다면 메탄 이후로는 1.7배에서 2.0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좀 지금같이 연료나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선박 관련돼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연료가 이렇게 오일이 100이라면 여기에는 이제 뭐 메인 엔진 이렇게 100이라면 그 캐펙스가 지금 오일 대비해서 LNG가 173, LPG가 180, 메탄은 160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뭐 암모니아 이런 거는 이제 2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캐펙스가 뭐 상당히 이제 높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부가 장치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메가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OPX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준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모니아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메탄이랑은 캐펙스가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LNG보다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OPX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네트워크도 없고 모든 설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개런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최소한도 15년 이상, 20년까지는 15년 이상, 20년까지는 LNG가 대세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LNG만으로도 나중에 뭐 카본 캡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100% 하려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때까지는 충분히 LNG로 갈 거라 해서 지금 저희들은 대부분 다 LNG DF로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LNG 시대에는 메탄 설비라든지 에너지 효율, 배가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이제 메탄 설비 같은 경우는 LNG에서는 메탄이 제로가 되지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LNG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탄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메탄 설비 생겨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압인 경우, LNG도 고압인 경우는 이제 메탄 설비 문제 없지만, 저압인 경우는 메탄 설비 필요해서 뭐 EGR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줄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한국에 다 개발이 돼 있고, 탄소 포집은 할 수는 있지만 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되겠죠. 그래서 LNG 그 배터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압과 고압용과 저압용이 있는데요. 보통 주기들은 이렇게 저압용으로 들어가고 주기들은 이제 고압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원래 당초 디젤에서는 없었던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가격이 뭐 상황에 따라서 엔진값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PG 같은 경우는 LPG와 암모니아는 이제 LPG 사용하는 LPG 탱크가 있다면 암모니아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같은 기술을 다 보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암모니아는 이제 탄소 제로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등점이 이렇게 이제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뭐 LPG에 대한 그 지금 모든 기술들은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PG도 아까도 말씀드렸다. LPG는 저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연료 공급하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LFSS 장치가 필요하고요. 연료는 다 저압 고압, 그래서 엔진이나 주기나 이런 것들은 다 개발이 돼 있고, 그동안에 국산화가 안 돼 있던 이런 기술들을 전부 다 국산화시켜서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 국내에서 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메탄올은 이 굉장히 이것도 이제 LFSS의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메탄올은 특징이 굉장히 안전도가 이게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메탄올이 만약 메탄슬림이나 이런 것들이 인체 호흡에 들어온다면 이제 인체에 굉장히 유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아모니아 엔진은 우리가 메탄올 엔진은 뭐 메인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한 실적도 있고 보기 엔진도 힘센 엔진이 다 개발이 돼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할 수는 있지만 실제 메탄올 선박은 가능한데 다른 선박들은 캐펙스나 오펙스 측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천하지 않는 쪽입니다. 물론 이제 운항의 상태에 따라서 운항의 조건에 따라서 에피몰라 같은 경우는 메탄올을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오까지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암모니아 퓨얼도 LPG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들은 개발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압으로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온도도 그렇게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암모니아 사용을 해서 지금 만과 저희 현대중공업이 공동으로 투스트로크 엔진을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용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있는데 곧 이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일부 뭐 오픈이 됐는데 실제 많은 테스트들이 남아 있어서 올해 계약하는 선박들이 상당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박들 중에서 이제 뭐 수소 추진 선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그게 어렵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제 그 ESS가 세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이제 소형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전기 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울산 고래관광선 그 실증 선박인데요. 이거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연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로 해서 LNG 듀얼 퓨얼에 그다음에 ESS를 하는 선박으로 지금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7월 달에 전부 다 그 제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던 거는 이제 뭐 부산대학교의 이재명 교수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이런 선박은 아니고요. 아주 작은 선박이다. 미래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 저장 장치, 연료 전지, 그다음에 연료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 추진선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쓰게 되는데요. 순수하게 이제 수소의 ESS로 쓰기도 하고 연료 전지를 통해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엔진을 통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기도 하고 이런 선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선박인데, 하이브리드 선박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국내에 있는 관공선에 전부 다 하이브리드 선박을 표준화됐고, 여기 보시면 엔진에서 바로 그러니까 운항 중일 때는 추진기를 통해서 프로펠러 다이 돌리지만 그 추진기가 돌아가는 사이에 이 모터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ESS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럼 이 ACDC 컨버터에서 인버터에서 배터리로 바로 받아가지고 이쪽에 연안 선박일 때는 프로펠러 바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엔진은 돌리지 않고 프로펠러 돌리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하게 탈탄소가 가능한 선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척이 계약이 됐고 이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국내 기술로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뭐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데요. 스마트 선박 관리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스마트 선박이나 자율형 선박이나 이렇게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방식으로는 그 완전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SM 관리 방식으로는 앞으로
선박 운항 관리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맞게 SN 관리가 다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운영선사가 있고 용선사가 있고 선주사가 있는 관계로 해서 그 SM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앞으로는 심야드 그다음에 이제 이런 토탈 서비스를 하는 메이커들 SM사들이 다 주도적으로 해서 실제는 운영선사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이 다이렉트로 이 용선사나 이쪽으로 관리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모든 내용들을 육상관제센터에서 이런 부분들 운영선사를 거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SM 미래의 스마트 선박의 SM 관리는 이렇게 기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 물류 중심의 서비스로 완전히 다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오펙스, 테크니컬, 그다음에 에코에 대한 최적화, 서비스 안정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렇게 테크니컬 매니지먼트나 크루 매니지먼트 통상적으로 뭐 커머셜 매니지먼트 뭐 오너십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이낸싱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뭐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토탈 솔루션에 다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는 현재 있는 SM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잠시 얼마 동안은 뭐 현재 있는 상태로 될 거라고 보지만 당장 지금 인도된 선박들은 스마트 팩토리가 다 돼 있고 스마트십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 신매니지먼트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뭐 10년, 20년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에너지 세이빙이라든지 에너지 컨트롤 퍼포먼스 뭐 이런 부분들 플러스 포큐먼트 이런 것들도 인슈어런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선상에서 그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토탈 코스트에 대한 경쟁력, 종합물류, 네트워크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보완적으로 지금 토탈 솔루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요. 지금은 신매니지먼트가 이렇게 각각의 상태에서 전부 다 일들을 해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플랫폼에서 다 연관 종속 관계로 다 얽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구매 같은 경우도 이제 예측 구매를 할 수 있고 예측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류나 이런 것들도 실제 물류 위치가 이미 정해져서 그에 다 따라서 최적화시키는 거에서 토탈 코스트 세이빙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 뭐 구매 수출입 관리, 입출고 저장 관리,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인사, 뭐 재무 관리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서비스가 여러 선사들하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N 관리들은 이렇게 이제 디지털 조직 문화 속에서 엔지니어링, 로지스틱 솔루션들이 다 한꺼번에 일체화시켜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육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만, 선박, 운항, 뭐 항만, 화주까지 모두 다 일원화시켜서 커넥티드가 된 스마트 플랫폼 내에서 SM 신매니지먼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제센터를 통해서 뭐 엔진 모니터링, 뭐 운항 관리, 모니터링, 진단, 뭐 물류 이런 것들을 다 일원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DT 기반에서 서비스 패키지들이 이렇게 선박, 엔진, 플랜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O&M, 뭐 부품, 컨설팅, 리트로비팅, 그다음에 물류, 그래서 그 PMS나 TRM들이 다 거기에 합쳐지는 그 CMS 일괄 CMS가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선박이 배가 건조되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일괄로 이렇게 딱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소 서비스 해운선사 간에
일원화된 프로세스로 이제 연계돼서 제공이 되고 빅데이터 기반에서 모든 선제적인 서비스가 예측 정보에 대한 선제적인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봅니다. 이런 그 지금까지 해왔던 이렇게 많은 서비스 관리들이 이제 그런 패키지 내에 다 들어가서 일원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운항이나 감시에 대한 제어들이 이렇게 인지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모든 파일럿들을 통해서 다 받게 되고요. 하이스에서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야스 쪽에서 의사결정한다니 데이터를 모두 다 받아가지고 의사결정을 자동으로 해서 고장 진단하는 솔루션까지 다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하는 제어까지 다 있는 것이고 결국 그거를 통해서 육상에서 그다음에 이런 관제센터나 위성통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일원화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물류 체계가 종합 물류 체계가 일원화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일원화 하나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커넥티브 서비스나 통합형 그 플랫폼 서비스에 보시면 이제 유지보수 효율성, 그다음에 운항 효율성, 정박 물류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하나의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빅데이터나 모니터링 솔루션의 어떤 관점에서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방식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부산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의 지표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법이나 물류창고나 육해상 고객사나 뭐 대리점이나 수리협력사나 부품협력사나 물류업체가 다 이러는 상태에서 리얼타임으로 매니지먼트가 되고 선박에 대한 모든 데이터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격 수리나 진단도 다 가능하고 선박 위치 운항 정보 서비스도 되고 물류 정보도 다 되고 각종 모든 지표도 다 정해지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그 서비스 ICT 통합 모니터링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우리도 SM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는 이렇게 선대 항로 최적 관리, 선대 효율 관리, 유지보수 관리, 항만 물류 관리 모든 것들이 일원화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다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초단으로 다 실시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자동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선주한테 제공되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그 IT를 통해서 이런 그 기기들에 대한 관리까지도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지금 뭐 페인트 성분이나 이런 것도 다 분석을 자동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제 조치하게 되는 것들이고 여기 보시면 현재 선박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냥 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예측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방어 서비스도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요. 그 미래의 스마트 선박에서는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어떤 스마트 플랫폼들에 관련돼서 이런 그 회사법이라든지 회사 안전법에 대한 부분들이 다 상당수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야윤의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그 뭐 거버넌스도 필요하고 이제 어떤 뭐 책임보험 이런 책임 관계도 상당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한테 치였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사람 책임이냐 운전자 책임이냐 뭐 자동차 책임이냐 자동차 회사 책임이냐 이런 부분도 선박에서 당연히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그 관제를 통해서 지금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선박 내 모든 데이터 위성을 통해서 받고 육상 플랜트에서 관련된 것들을 받고 로지스틱을 받고 물류에서 받고 그래서 SM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종합물류에서는 WMS나 TPL에 연계된 스마트 물류가
이렇게 물류 배송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일원화돼서 지금 그 출발점에서부터 그 고객까지 솔루션까지 다 제공하게 되고 결국은 WMS나 TPL 연계 스마트 물류까지 선박내서 이루어진다. 지금 현재 이제 여기는 이제 부산에 있는 관제센터를 보시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도 다 일원화돼서 연결될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류도 뭐 2자 물류나 3자 물류는 4자 물류 이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그 스마트 선박 플러스 미래의 물류 SM 신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몇 가지 시사점과 우리가 현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 선박은 매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규제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고 인력, 연료 절감, 실시간 선박 실내 환경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경비 오펙스를 대폭 줄이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큰 틀에서는 종합물류나 SM 비즈니스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면 우리도 이쪽에 접근을 해야 된다 빨리. 그런 과정에서 지금 스마트 선박에 많은 ICT 플랫폼들이 탑재됐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 지금 고객은 이미 해운선사 고객 많은 고객들은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서 사자물류까지를 일원화시키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지금 전문가가 전혀 없어서 요즘에 이런 데 관련돼서 해양대학교 일부만 하고 이번에 융복합학과가 생겨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해기사 이런 SM사 제어기술자 학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재 육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 물어봤어요. 그럼 앞으로 해기사 뭐 하냐? 근데 해기사는 배 안에서는 당연히 또 뭐 할 일이 있겠지만 지금 육상에서나 중간 터미널에서 전문적인 기술 분석을 해야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컨트롤하는 컨설팅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해기사들은 그래서 HGS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그 선박에 한 8년 이상 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경력상을 뽑아서 거기에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육상에서도 배안하고 똑같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물류 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선박이나 자율항 선박에 대해서 관리 제도의 개선과 법적인 제도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리 책임, 운항 책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혜진에서 사고 난 게 뭐 운항자의 책임이냐, 선장 책임이냐, 아니면 이마바리 선박의 조수도의 책임이냐, 에버그린의 책임이냐, 아니면 뭐 태풍이냐 이런 것에 대한 책임들이 지금 잘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이제 더 심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 법률, 회사 안전에 관련된 제도도 빨리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암호 보안, 선박 이동통신법 보호, 회사법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하는 물론 SM 하시는 분들은 저도 4년 동안 SM을 해봤지만 SM을 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지 모르지만 실제 상당히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2, 3년 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가 하는 지금 시도하는 SM 사업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SM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선주사들 지금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스마트 선박들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다 연결해서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못 봤던 그림일 건데요. 저희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이 디지털 혁신에 따라서 어떻게 스마트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시면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공개할 자료는 아닌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선박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이렇게 선박 에너지 통합 관리, 원격 진단, 원격 모니터링, 안전 지원, 그다음에 이 기상에 따라서 선박의 항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관리를 다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저반도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 스마트 선박에서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부분들이 스마트 팩토리 플러스 스마트 디자인이 다 바뀌었다. 지금 다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완전하게 다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소의 설계 자체가 옛날 디자인에서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뭐 궁금하신 부분들은 지금 질문 시간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전부 다 오픈을 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오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PDF 파일로 해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